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약간 맛이 갔는데 고열이랑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제가 5일 전부터 감기가 걸려서 약간 좀 합병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요. 약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이 조금 갔습니다. 오늘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그 NK 세포와 T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또 면역 활성제 주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사 가격은 굉장히 비쌌지만 배때기에 이제 주사 한 방 맞고 왔는데 전 태어나서 배에 주사 맞은 건 또 처음이어서 그 주사 맞을 때도 굉장히 좀 당황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 몸속에 지금 T세포와 NK세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토카인이 굉장히 방비가 이제 잘 될 그런 상황이고요. 하여튼 시작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휴는 잘 보내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에도 신년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런 연말 연초 분위기가 많이 날 것 같고, 송년회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술자리나 이런 것도 많으시겠지만은 과음을 피하시고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살리기를 좀 본격적으로 쓰고 있다고 느꼈던 게 12월이었잖아요. 12월부터 나왔던 대책들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부양하는 그런 형태의 정책이 많았는데, 그런 내용들이 기사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최근에 부동산 관련 뉴스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모든 언론들이 거의 내년도 총선을 완전히 레이스처럼 중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주제들에 의해서 조금 씹히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뉴스만큼은, 이 스트리밍만큼은 꼭 보시면은 시장 따라가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부터 주택시장이 좀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12월도 마찬가지고, 지금 12월 이제 넷째 주가 되는데요. 넷째 주 역시 굉장히 추울 것 같고, 셋째 주까지도 주택시장이 좀 한기가 몰아쳤습니다.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발표하는 부동산원 데이터를 보면은 동향상으로도 봤을 때 주택의 매매 가격이 서울이 빠졌던 게 나타났던 게 이번 12월 18일 조사였거든요. 그리고 서울 안에서는 어디가 많이 빠지냐면은 구축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많이 빠집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90년대에서부터 지어진 건물들이 많은 지역에서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이런 구축 아파트가 많이 빠지는 이유는 사실은 좀 뒤에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재건축과 관련한 비용들이 너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미래의 현금 흐름이 작아지게 되거든요. 미래의 현금 흐름이 작아지게 되면은 주택 가격은 빠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구축 아파트 초과 약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전세의 경우에는 확연한 강세가 이번 주에도 이어졌습니다. 전국 기준으로는 0.05% 올랐고, 그리고 서울 기준으로는 여전히 소수점 첫째 자리가 올랐는데 성동이나 양천구 이런 데 전세가가 굉장히 좀 올라간 것 같고요. 전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에는 3% 중반에 이르거든요. 시장의 전월세 전환율이 4.8에서 5%인데 전세대출 금리가 3%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이 두 금리가 만나는 순간까지 올라갈 만한 룸을 확보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세 가격 역시 내년에 좀 강세로 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 것 같고요. 이건 제가 좀 생각을 바꾼 겁니다. 물론 전세가 상승률은 둔화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세가 역시 너무 높아서 그 전세를 다 조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차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전세로 하긴 어려워가지고 아마 상반기 중에는 저는 피크아웃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뭐 한두 달 내에 갑자기 나오기보다는 금리가 만들어내는 전세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내년 초까지는 전세 강세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매매가는 반대로 내년에도 상당한 현저한 하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전세가 올라가니까 전세랑 매매는 늘 동행을 하니까 전세 매매 동행에 따라 가지고 매매가가 강세로 간다 이런 전망을 하시는 분이 조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매매 전세가 동행을 한다는 거는 연초에 그 소론공식 책을 써가지고 지표를 막 보여드렸는데, 장기적으로는 매매 전세가 항상 동행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내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좀 하락할 거라고 제가 보는 이유는 미래,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주택이라는 거는 장수명, 거의 100년 이상의 수명을 다 전제하고 그 100년 이상의 현금 흐름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인 외국과 다르게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의 2배가 되는 거잖아요. 전세 가격은 약 40년 넘는 기간의 임차소득 현금 흐름인데, 그 전세 가격이 2배라는
주택이라는 거는 주택 40년 후에 재건축하고 2기 주택으로 또 한 몇십 년 먹고 또 3기로 몇십 년 먹고 하는 이 미래 몇백 년이 다 현금 흐름이 할인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의 그 저출산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수급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공실이 높아질 요인들이 발생을 했고 지금 비용 증가가 발생했기 때문에 미래 현금 흐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은 멀티플이 내려오면서 주택 가격이 좀 약세일 것 같습니다. 구조상은 그렇고요. 그거는 이제 좀 더 이따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세가 좀 강세를 보이니까 요거에 대한 해석은 매매를 하려는 사람들이 좀 전세로 간 것 같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봤을 때는 전세 대출이 여전히 완화적이고 전세 대출 금리와 시장의 전세 월세 전환율 간에 지금 전세 대출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여전히 전세가 펌핑은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세가를 펌핑하는 시스템을 깔아놓고 돌리고 있는데 전세가가 약세로 전환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2년 전 비교해서는 역전세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현재 역전세 상황 속에서 추가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키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임차인 쪽에서는 전세대출 금리가 과거보다 2년 전보다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1년 전보다 많이 내려갔죠.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리고 연초 대비 전세가가 올라서 그래서 높아진 전세 가격을 좀 열심히 조달하는 그런 과정에서 전세가 강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세가가 좀 안정화가 되면은 시장에 대해서 되게 뭔가 긴장을 할 부분이 전혀 없어지는데, 지금은 전세 가격이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 둔화 속도가 빨라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금리 부분이 이쪽에 열심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 전세는 좀 피크아웃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좀 어제 오늘 화두가 된 건데요. 재건축에 대해서 대통령이 발언을 좀 하셨죠. 사실은 중랑구에 있는 중화이동 모아타운을 방문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정비사업이랑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시장 원리대로 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비사업의 주된 걸림돌로 지목된 게 안전진단인데, 안전진단 문턱을 대폭 낮춰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임 국토부 장관이 왔는데 아마 첫 번째 정책으로는 대통령 요구사항인 안전진단을 좀 낮추려는 그런 생각인 것 같긴 하거든요. 결국 오래된 지역은 안전진단에 무관하게 그냥 정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서 이를 통해서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 재건축 절차 합리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거 오자마자 내년 1월에 요거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시면은 재건축에 있어서 안전진단이라는 절차를 지금 없애지는 못하고요.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 안전진단을 한번 크게 완화를 해줬었거든요. 왜냐하면 안전진단이라는 게 구조 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커요. 근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자기 혼자 사는 집이면, 그러니까 정비사업에 안전진단이 있는 것은 내가 나 혼자 사는 집이면은 집 지어진 지 5년 만에 새로 부셔서 새로 짓는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 집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사유재산권이나 그 재산에 대한 여러 처분 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이 뭐 새 집을 10년 만에 부수는 거나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잖아요. 공동주택은 여러 사람이 살기 때문에 공동이 서로 합의해야 되는 어떤 기준이 필요한 거고, 이거를 부동산에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강화하는 라인을 사법, 그리고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이쪽 라인을 소위 공법이라고 하고 있고, 이 사법 추구와 공법 추구는 헌법에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데 공공의 복리에 부합해야 된다,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법과 공법은 항상 일부 대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재건축에 있어서 이 안전진단을 완화하겠다고 주장하는 쪽은 공동주택인 재건축을 뭐 내 마음대로 노후주택인데 내가 짓고 싶으면 지어야지, 이렇게 사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되게 법리 해석상의 몰 개념이 여기서 많이 드러나요. 무슨 얘기냐면은 단체로 어떤 걸 하기 위해서는 단체가 합의하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냥 여기서 생각할 때는 1000세대짜리 아파트인데 1101호, A동 1101호가 내 건데 A동 1101호가 좀 노후돼서 내가 살고 싶은데 내가 지금 우리 집 바꾸겠다는데 누가 방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 1000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혼자 리폼하는 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진단 기준을 둬서 뭘 하고 있냐면은, 안전진단을 보고, 근본적으로 안전진단이라는 거는 구조성,
그러니까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중력을 거슬러서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가 생활 유틸리티, 이런 생활 편의 시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면은, 그러면은 이 안전한 건물을 굳이 무리해서 지금 다 같이 멸실시켜서, 수명이 20년 남았는데 지금 다 같이 무리해서 멸실시켜서 다시 또 새로 짓는 거는 일종의 자원 낭비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구조적으로 짱짱한데 마감이랑 유틸리티가 안 좋냐? 그러면은 그거는 리모델링으로 가라. 구조 점수 A, B점은. 근데 D2로 해서 구조 점수가 굉장히 안 좋으면은 그거는 진짜 건축물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라. 이렇게 짜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짜놓은 부분을 이제 노후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안전진단 면제해서 재건축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식의 혼란이 오게 되냐면은, 준공 30년 넘어가면은 뭐 무조건 노후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준공 30년 넘는 아파트 단지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추진위가 많이 설립이 될 거거든요. 여러분, 재건축 추진위는 어떤 파워가 있냐면은, 조합액에서 4분의 3 동의를 얻는 순간부터는 반대하는 사람 거 전부 강매로 사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동의 안 하는 순간 내 재산을 그냥 그대로 처분당해 버려요, 간편 가격으로. 그러니까는 이게 100세대 중에서 맥스 25세대는 그냥 처분당해 버릴 수가 있고, 이게 과거 잠실에서 많이 일어났던 이런 사태고, 지금도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정비 사업을 너무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명분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좀 있으면은 노후주택에 살면 노후주택 생활 편의 시설이 좀 불편하니까 그걸 새로 고치려는 그 의지가 있는 거는 당연한데, 그게 그 단지 레벨에서 그런 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막 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노후성이라는 게 구조적인 부분이 아니라 연식으로만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전부 노후주택이 다 될 텐데, 지금 그러면 노후주택으로 해당되는 주택들은 엄청난 숫자, 몇백만 채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게 다 결국은 다 부동산 표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거 전이니까 나오는 그런 형태의 정책이고, 실증적으로는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나올 거예요. 나오겠지만 별 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당연히 이런 조치를 반기고 있죠. 기본적으로 30년 넘은 택지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처럼 주택시장 하락세를 그리고 있으면은 오히려 지금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게 되게 소위 말도 안 되는 명분 같은데, 지금처럼 이제 하는 게 낫다. 다만 역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안전진단 완화되는 정도로 정비사업 활성화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추진을 하면은 주택이 멀쩡해도 조금씩 고치면서 쓰는 게 아니라 자원을 더 고부로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60년짜리 건축물을 30년만 지나면 재건축해라는 거는 건물 짓는데 돈 2번 쓴다는 거니까 우리가 그 돈을 그렇게 많이 써야 될 돈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진짜 저는 우리 가게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게 망하면 나라 망하는 거니까요. 네 번째는 실거주 의무 폐지가 무산된 내용입니다. 대통령 발언 중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좀 대통령이 원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21일 국토위 소위를 앞두고 실거주 의무 폐지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분상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졌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47,000 가구 중 3분의 1 가까이 내년 입주다. 투기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요거 중에서 가장 큰 게 둔촌주공이죠. 올파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하지만 이처럼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해가지고 했는데 국토법안 심사소위에서 통과에 실패를 했습니다. 여야 조율이 안 됐어요. 야당에서는 이것이 이제 투기로 주택을 갭매수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생각해서 반대를 했고요. 그러니까 갭 투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실거주 의무 폐지를 통해서 구제를 받아버리게 되면은 이 단지를 들어가려고 했던 그 실거주자들은 떨어진 거잖아요. 청약에서 탈락한 거니까 그들에게 이제 뭐라고 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해서 반대를 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양보하면은 좀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 것 같고, 법안 통과는 당연히 여야 합의 안 됐으니까 소위 통과가 안 됐고, 그럼 무조건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28일 오늘인데 또 27일 날 법안 소위를 연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안 됐습니다. 사실 애초에 합의도 안 하고 정책부터 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일방통행으로 와가지고 통과가 안 됐다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국토소위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멀쩡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멀쩡하신 분들 많은데 그 정책을 낸 정부는 여야가 그런 합의되는 것들을 바라지 않고 되게 원사이드하게 연초에 그냥 밀어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던져놓고 국회한테 합의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국힘 국회의원분들은 합의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또 야당에서는 뭐 아무런 사전에 얘기도 없었는데 실거주 의무 폐지한다 그러니까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둘이 합의하세요 이러니까 제가 왜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게 명분이 아니고 이런 일을 잘하려면은 절차가 되게 세련돼야 되거든요. 지금 절차가 세련된 게 없죠. 없다 보니까 이런 절차적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일들이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할 명분도 있고 안 할 명분도 있어요. 저는 실거주 의무 폐지에 무조건 반대냐 그건 아니에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뭐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절대 못 한다는 거고요. 어쨌든 이거는 그냥 끝난 것 같습니다. 물론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국토부 장관이 왔죠. 그 신임 국토부 장관이 박상우란 이름으로 박상우 장관이 이제 왔습니다. 인사청문회도 했습니다. 박상우 후보자는 부산 출생이고 61년생이고 행정학과 나왔고 정통 관료입니다.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가 우리나라에서 소위 한 5년 전에는 가장 파워가 셌던 공무원 3개 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국토정책국장, 주택토지실장 이런 걸 했습니다. LH 사장까지 했죠. 그래서 MB정부 때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지내면서 분상제 완화했고 제초안 폐지했고 취득세 감축 여러 부양책을 썼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MB정부랑. 그래서 MB맨들이 재용되는 환경에서 이 사람도 이제 왔습니다. PF 부실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고 이 사람의 답변이 좀 중요했는데 전체적인 총평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처럼 튀려는 성격이 아니고 관료다 보니까 좀 일은 죽여줄 것 같은데 근데 그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방향성은 다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추진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공식적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PF를 좀 털겠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실거주 의무 폐지는 박상우 장관도 실거주 의무를 둔 거는 시장 과열의 투기를 막으려고 한 건데 지금은 시장 과열이 아니니까 여름에 쓴 약은 겨울엔 걷어들여야 한다면서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세를 끼고 집 사는 게 투기도 있겠지만 이 말이 약간 화두가 됐죠. 주거사들이 한 부분이다. 내가 다 사서 들어갈 수 없을 때는 전세라도 끼고 사뒀다가 돈 모아서 들어가는 게 우리 사회에 있는 주거사들이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분이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19년, 20년에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도 집을 일단 먼저 샀다가 나중에 돈 생기면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1주택 갭 투자를 많이 했었던 거잖아요. 그 소위 39세 이하 가구들이. 그런데 그런 마음과 들어가서 살 생각이 없는데 1주택 갭 투자를 한 마음을 구분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주택 갭 투자를 하는 그 행태에 대해 가지고 그것이 주택 가격을 앙등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2019년 말에 이제 12, 16 대책도 내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건데요. 되게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후자처럼 들어가서 살 생각도 없는데 전세 끼고 집 사놓고 나중에 매매가 오르면 매매 차익 내고 팔 거면서 이렇게 명분 삼는 사람들 이 있다는 거를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아버린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니까 분노가 올라와 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 발언이 엄청나게 커뮤니티에 바이럴이 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고 여튼 이 사람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야당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안 되고 있죠. 그렇게 알고 생각하고요. 김희국 의원이 촌철살인했죠. 실거주 의무 폐지 누가 하냐고. 그랬더니 국회의원이 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국회의원 하는 건데 장관이 실거주 폐지하고 싶다고 할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그거 원희룡 들으라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 폐지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은 그거는 국회가 하는 거니까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 발표하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들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뭐예요? 들러리예요? 그래서 실거주 의무 폐지나 여러 가지 세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은 다 내가 하는 건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막 미디어에 발표하고 혼자 막 스포트라이트 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설거지 해주는 사람이야? 다 이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료로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역량은 의심할 게 없어 보인다. 네, 동시에 당정의 입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추진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겠고요. 그리고 주택가격 중에서도 서울주택가격 2022일에 그 주거실태조사가 발표가 됐거든요. 12월 22일에 주거실태조사가 나왔고 주거실태 조사는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샘플링 조사를 해가지고 그 샘플링을 가지고 통계를 내는 그런 건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자가보유율이 약간 늘었습니다. 2022년에 21년에 자가보유율이 60.6인데 22년 61.3으로 살짝 늘었고요.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54.7에서 55.8 정도 돼서 무주택에서 유주택으로 바뀐 게 22년 사이에
주택가에 늘어났습니다. 아시겠지만 21년, 22년 이때부터 정책 모기지가 진짜 많이 사용이 됐거든요. 정책 모기 사용된 그런 효과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주택을 적극적으로 취득했던 것도 요 기간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다 투자 매수보다는 다 실거래, 실수요자 매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가율이 확실히 올라갔었던 것 같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통계는 네프콘 본문에 오늘 다 소개시켜 드리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평균적으로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할 때 한 8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거든요. 8년이라는 거는 28에 만약에 회사를 가게 된다면은 35은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으로. 그리고 뭐 30살 때 31살 이렇게 갔다면은 거의 39, 40세 정도가 됐을 때 집을 산다는 거거든요. 저도 28살 때 일을 시작했지만 31살 때 첫 이직을 했는데, 이직한 회사에 제 사수가 40살인데 그때 첫 주택에 청약으로 당첨이 됐어요. 근데 40살에 첫 집 청약으로 당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사람들은 그 사람들 보고 와, 40살인데 벌써 집을 마련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청 축하해 줬거든요. 40도 빠르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근데 39세 이하들, 특히 30대 초반들이 집을 살려고 너무 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차피 사이클은 돌고 돌 거기 때문에 지금 비싸서 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안 사면 됩니다. 근데 남들 사는 거 보고 저도 어릴 때 그랬는데, 어릴수록 남들이랑 많이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남들은 좀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 같은데 난 아닌 것 같은 그런 조급함이 드는데, 자산의 그런 조급함 잘못 가졌다가는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되니까 이런 통계 같은 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평균적으로 한 가구주가 된 이후에,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가구주가 되고 나서 단독으로 살든 혼인하시고 살든 생애 최초 주택 마련하는데 8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은, 7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면은 저 정도가 평균이니까 저보다 더 긴 분들도 있고 이런 거여서, 결혼하면서부터 집을 마련한다? 그거는 진짜 엄청 그 통계의 최앞단에 있는 그런 분들일 거잖아요. 어떻게 결혼을 하면서 바로 집을 마련해요? 서로 돈이 없는데. 그래서 너무 그런 다른 세상에 사지 마시고 그냥 한국에 사신다면 이런 통계를 보시면서 자기 상황에 맞게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PIR은 지금 15배가 넘어가는데요. 15.2배인데요. 이거는 가구소득 전체에 15배를 곱하라는 거거든요. 나 혼자가 아니라. 혼자 살면 혼자인데 가구소득 전체 PIR을 이제 곱하시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죠. 지금 그 이후에 PIR은 정점 찍고 내려왔는데 주택가격 하락을 반영해가지고. 그렇지만 PIR 13배 뭐 이런 숫자는 그냥 너무 비싼 가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긴 내용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내용이 많으니까 원 보고서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막간을 이용해서 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구독 안 하시고 계시다면은 구독하시면은 좋은 일 많이 생길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국토부 예산 60조 쓸 예정이고 역대 최다입니다. 24년 국토부 예산은 60.9조 원이고 올해비 5조 2천억 늘어나는데, 그 주택 공급에 돈을 많이 쓸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요 돈들이 사실은 뭐라 그럴까, 정책 모기지를 포함해서 그런 돈들이 이제 많이 가는 거니까 그냥 그런 거랑요. 특징적인 거는 여기 GTX 노선 등 수도권 광역철도에도 1조 원 정도 사용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예산 23.6조 원, 기금이 이제 37.3조 원으로 돼가지고 합치면 이렇게 쓰이는 거고요. 요 기금 중에서 요 일부는 대체 투자로 사용이 되고 있죠. 대체투자위원회가 돌아가면서 해외 부동산 등등에 투자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주택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도로, 철도 이런 쪽으로 쓰고 있는데, 주택 공급 확대에 쓰는 거는 공공주택 공급으로 20.5만 호 공급하겠다는 거랑,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로 13.8조 원 이렇게 쓰겠다는 이런 예산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볼만한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내년에 뭐 하는 거는 많아 보이네요.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거시경제를 다시 짓누르는 이슈 중에 하나가 PF인데요. 지난주에 한신평에서 그 건설사들 PF 보증 규모가 3분기 말 기준으로 발표돼서 건설 16개사 기준으로 2019년에 15.6조였는데 2022년에 26.1조고 3Q는 28조로 거의 30조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4년 만에 PF가 2배 정도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자본 대비 PF 보면은 태형이 제일 높긴 합니다. 자기자본 대비 PF 부채가 3.7배 많다는 거고요. 근데 롯데나 현대도 200% 120% 적지 않다. 현대건설도 PF 보증 규모가 8조 원 넘어가니까 현건이 자기자본이 크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1등이고 롯데가 5.8조로 2등 정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로 많은 거는 얘네가 제일 많지만 비율상으로는 많지만 절대 금액으로는 현대건설, 롯데건설 순으로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호반건설이나 서희건설 이런 회사는 PF 지급 보증을 거의 안 하고 있죠.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은 어쨌든 정부에서는 PF를 좀 정리하고 갈 생각이다 보니까 내년 초에 그러니까 정리할 생각이니까 내년 초에 주택시장이 좀 살아나주길 바라는 거고, 살아나주길 바라니까 일단 금리 부분에서도 좀 창구 지도 등등의 그런 어떤 인하 압력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정책 모기지도 1월 달부터 그냥 써버리잖아요. 신생아론을 1월 달부터 써버릴 예정이다 보니까 그렇게 시장을 좀 살리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층간소음 방지 시공시 높이 규제 완화가 있는데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있었는데 이게 소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제도였죠. 그래서 12월 20일 주택법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통과해가지고 시공사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 기준치를 맞추면은 그에 따라 아파트를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바닥 슬라브 두께가 210mm냐 아니면 250, 260mm냐 이렇게만 돼도 되게 다르거든요. 제가 지금 두꺼운 바닥 슬라브 집에 옮겨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냥 정말 체감으로도 그 울리는 게 다르더라고요. 바닥 슬라브 두께가 250을 넘어가게 되니까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 경충격이랑 중충격이 생겼을 때 확실히 그 진동이 느껴지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을 사실 몇 센치를 두껍게 하면은 위로 올라가면은 한 뭐 1m 정도 되는 건데, 그 정도 올려서 지으면 뭔 의미, 그러니까 그 정도 올려서 지어서 풀어주면은 뭐 좋아지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어쨌든 그만큼의 공간을 확보하니까요. 사실 이 얘기하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건축물 실내 층고가 2.3m잖아요. 골조 층고가 2.6m 정도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실내 층고가 2.3m가 되게 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같은 데만 가도 주택의 실내 기준 층고가 2.6m를 훨씬 넘어가도록 거의 공동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대우건설이 초청한 베트남 하노이에 지어지는 그런 공동주택 단지들 가보면은 실내 층고가 다 2.6이나 2.8m로 호텔 라운지처럼 높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내 층고가 높은 주택이 엄청난 공간감을 주기 때문에 평수가 같아도 사실은 부피로는 꽤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층고랑 이렇게 된 김에 우리나라 골조 층고 기준도 같이 그냥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종시도 좀 그런 게, 세종시는 실내 층고를 2.4m로 다른 지역 대비 10cm 높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세종시에만 그런 기준 쓰지 마시고 다른 지역도 똑같이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조에서 돈 조금만 쓰면은, 사실 골조공사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골조에서 돈 조금만 쓰면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만나는 상당히 많은 어떤 분쟁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둥식으로 짓는다거나 실내 층고를 높인다거나 바닥 슬라브 두께를 높이는 데 있어서 돈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전체 아파트 공사비에 그 100이라고 치면은 마감이 다 6, 70이고 그 골조 전체는 2, 30이고 콘크리트 관련한 비용은 진짜 몇 프로 되지도 않아요. 그 콘크리트 관련한 전체 공사비에서 4cm 늘어난다 그래가지고 공사비가 슈퍼점프 하겠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근데 또 여기 건설공사 조금 이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은 또 비싸진대요, 분양가가. 와,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이렇게 좀 두껍게 시공하면 또 비싸진대. 그래가지고 아니 좀 적당히 해야지. 그러면 마감재 한 퀄러티만 한 등급만 낮춰도 공사비는 똑같이 갈 수가 있는데, 와.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뭐에 빠져 있냐면은 공급 원가가 올라가면은 무조건 그 제품 가격이 올라간다. 아파트 건설 공급 단가가 올라갔으니까 무조건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는 요 소위 이걸 뭐라 그러죠?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에 완전히 빠져 있는데 부동산 쪽에서는 근데 그것도 이제 수요가 있을 때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되게 조용하게 여러 가지 세법들이 좀 개정이 됐는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증여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24년부터죠. 부부가 결혼한 지 2년 되는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세에 있어서 1억 원의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뭔 얘기냐? 현재 부모가 자식에게 10년간 5천만 원 증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2년 뒤까지는 1억 원의 추가 공제를 가니까 부모가 이제 자식에게 1억씩, 1.5억씩 더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합산 이렇게 양쪽으로 받으면은 3억씩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부가 양가에게 최대 3억까지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증여세를 안 내고. 그럼 내가 3억이 생겼고, 그 다음 내년에 신생아론이 있죠. 그러니까 출산가구도 2년 이내에는 똑같이 양가합산 3억까지인데 둘을 곱으로는 못 쓰고 출산이거나 혼인이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3억 받거나 출산해서 3억 받는 건데 내년에 또 신생아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생아론에 맞춰가지고 요것도 바꿔놨더라고요. 뭔 얘기냐면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택을 통해 가지고 그 부에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이렇게 꾸며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자기들 자녀겠죠. 자기들 자녀니까 이렇게 했을 거야. 우리 자녀가 2년 전에 결혼했고 이제 결혼 출산도 이렇게 할 생각인데 그 자녀들이 젊은 사람들이고 지금 일도 뭐 힘들게 하는 것 같으니까는 집사라고 도와주고 싶어서 본인 여유가 되시니까 국회의원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1억밖에 못 주다니 너무 아쉽다 뭐 이딴 소리 할 거 아닙니까. 그 사실 1억을 못 모은 사람도 하세월처럼 많은데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1억 언더는 40%가 넘잖아요.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이 없어서 그 소위 그 다른 집을 못 사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지만 요 금액도 작다면서 이런 게 얘기하면은 확실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당색을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는 다 그 자산가세요 웬만하면은. 그래서 뭐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거주 내년에 출산 가구 신생아 특례론이 자세히 보시면 이렇거든요. 올해는 정책 모기지를 썼잖아요. 9억 이하면은 무주택 가구는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의 무주택 가구는 900만 가구나 돼요. 그러니까 900만 가구이고 9억 언더니까 모수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내년에 신생아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출산 가구만 되잖아요. 출산 가구만 되니까 올해 출산 가구가 몇 명이죠? 올해 뭐 한 25만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25만도 안 되는 가구, 그러니까 900만에서 25만으로 이제 확 줄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위에선 900만은 전체가 무주택 가구였는데, 그리고 출산 가구에서는 여기 유주택과 무주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산 가구 25만 중에서 그 절반이 뭐 유주택이고 절반 무주택이라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다시 12.5만으로 또 줄어버리거든요. 요 12.5만에서 신생아론을 통해 가지고 그 주택을 사거나 아니면은 소위 특례 버팀목으로 전세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지금 금리 조건이 좋기 때문에 아마도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들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수 자체가 진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그 정책 모기지를 써가지고 그 시장을 좀 돌려 세우려고 노력은 많이 할 텐데, 안타깝지만은 근본적으로 출산율 높은 지역은 서울시도 아니고, 서울은 지금 주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 서울은 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고, 이런 신생아론 해당되는데 뭐 세종, 대전 이런 데잖아요. 세종, 대전, 화성, 평택, 부산에 있는 강서구나 뭐 이런 데가 여기 청주시 같은데, 그러니까 기업도 있고 산업단지 붙어 있어서 일자리가 많고 통근통학 짧고 전반적인 가구 소득도 높고 그 직업적 안정성이 높은, 그리고 통근통학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데는 수도권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비수도권 쪽에서 신생아론을 많이 쓸 건데 모수가 좀 작다 보니까는 올해 썼던 그 특례모기지와는 다르게 위력이 엄청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은 돈이라도 그 해당 지역에 들어갔던 돈 자체가 원래 작았을 거기 때문에 요런 이제 수십조 원 수준의 돈이 그 여러 가지 루트로 그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면은 해당 지역 부동산은 이제 꿈틀꿈틀 거리겠죠. 그러나 서울 수도권에는 들어갈 돈이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렇게 또 추가 공제로 이렇게 증여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요렇게 줘버리면서 이쪽에서 이게 소위 소득 증가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5천만 원 받을 수 있었는데 양쪽으로 1억 받을 수 있었는데 3억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는 거의 3배의 소득 증가가 있는 거니까 이런 걸 가지고 시장을 펌핑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대출 규제가 진행이 되면서 주택시장이 다시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가계시장이 약세로 전환했는데 현재 정부는 PF를 터뜨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느끼고 이걸 터뜨리고 싶어 해요. 터뜨리고 싶어 하는데 기존 주택시장이 초토화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원래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신생아론도 1월로 땡기면서 주택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금리가 운 좋게 내려갔죠. 시장금리가 운 좋게 내려갔으니까 그 운 좋게 내려가는 시장금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중에 나가는 여러 대출금리들, 특히 전세, 일단 기본적으로 매매는 못 받치더라도 전세는 받쳐야 돼요. 전세 무너지면 완전 초토화되거든요. 22년에 받지만. 그러니까 전세를 받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그리고 주택시장에 좀 전반적인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노후성을 가지고 모든 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게 하자 등등 이런 발언을 한다거나 되게 완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제가 느꼈을 때는 지금 청와대에 있는 어떤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당연히 나온 어떤 계획이라고 저는 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김수현 사회수석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그쪽에 소위 주택 라인이 주택 정책을 국토부랑 같이 썼잖아요. 근데 제 느낌에 요거는 전문가가 쓴 그런 형태의 주택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관료들이 쓰는 패턴들이랑은 되게 좀 다르다고 제가 약간 느끼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은 급해서 그냥 막 던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생각하는 것만큼 시장이 부양되진 않을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장에는 어떤 우려가 있냐면은 그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올 한 해만 되돌려 보더라도 올 한 해 서울이 가장 가파르게 반등을 했고 근데 그 지방은 여전히 반등 못한 지역이 많거든요. 근데 서울의 가파른 반등 속에서도 반등 못한 애들이 있는데 구축 아파트들입니다. 구축 아파트들이 반등 못한 이유는 재건축 관련 비용이 쌓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재건축을 이렇게 사라고 독려하는 거는 정말 독이 든 성배를 추천하는 거랑 똑같을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진짜 안 좋아지면 완전 안 좋아질 수도 있어서 양쪽이 리스크가 너무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벌어졌냐면은 재건축과 관련한 비용 인상분이 너무 커요. 근데 일반 분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분양 그 수요가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없거든요. 그리고 시간은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높은 금리로 이자비는 계속해서 늘어나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공사라는 거는 재건축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공사잖아요. 공사는 언제 좀 가장 문제가 되냐면은 금리가 높을 때 그러면서 오래 공사할 때 문제가 돼요. 보통의 대규모 토목공사는 저금리와 소위 제로화 금리를 지향할 때 해야지 그 조달금리 부분에 문제가 없으면서 공사 같은 장기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데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소위 그 내구성, 내구재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설비 투자는 위축이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 채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의 역습에서 오만 얘기를 했던 게 이런 거잖아요. 금리가 높다면은 내구재 투자가 위축이 돼요. 금리가 높기 때문이죠. 설령 내려간다 하더라도 허리 이상에서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구재 투자가 위축이 돼요. 내구재 투자가 위축이 된다는 거는 제작에 장기간 걸리는 프로젝트가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금리 비용이 크니까. 이거는 분양 수요가 약하건 뭐건 떠나가지고 그냥 금리가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환경인데 여기서 뭐 재건축 하나 연끌해서 멈택하면은 나중에 뭐 큰 돈 벌 수 있다. 이거는 제로화 금리일 때 그때의 그 투자 스킴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채널 저 말고도 많지만 막 그 주택 취득을 너무 적극적으로 권하거나 올해 정말 회복하지 못했던 노후 구축 아파트를 막 사라 이런 말을 듣는다면은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스트리밍 마지막 시간인데요. 다음 스트리밍 시간부터는 그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또 새로운 팀들이랑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제 채널에 올 한 해 동안 보여주셨던 그 사랑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리고 저도 어디 가서 유튜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된 게 채부심 채널이 10만 명 넘으면서부터였거든요. 요 뒤에 실버 버튼 보이시죠? 저게 지금 저희 가보고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는 사실 정말 유튜브는 돈이 안 돼요. 유튜브는 안 돼도 너무 안 돼. 구글 자식들아 알파벳 그래서 저는 한때 유튜버가 너무 돈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알파벳 주식을 산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았지만 왜냐면 유튜버한테 열정페이를 시키니까 구글이 그걸로 꿀 빨잖아요. 이거 너무 양아치 아닙니까? 그래서 알파벳을 적극적으로 막 사다가 그러다가 나도 유튜버인데 내가 알파벳까지 산다면 이게 너무 포지셔닝이 리스크 몰빵이라 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접었는데 근데 유튜브를 도대체 왜 하냐?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웰메이드 컨텐츠가 결국에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올해 제 채널에서도 그런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멋진 경험이었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어 하는 바를 영상을 통해서 제작하고 싶었기 때문에 유튜버와 다른 사업을 연계하는 형태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전 유튜브를 정말 순수한 유튜버로 운영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이 채널도 지금보다 더 잘 되면은 뭐 땅 파먹고 살진 않아도 되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더 웰메이드 영상이 많이 나올 거니까 저희 채널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환경에서 또 유튜브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때도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부동산은 이제 투자 자산으로서 지금의 가격에서는 가격 자체가 너무 높아서 투자 자산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는 근데 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투자할 게 아니라 다른 걸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투자 대한 자산들은 종류도 많잖아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채권도 있고 여러 무위험 상품들도 있고 심지어 코인도 있고 여기 지금 코인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자산들에 대한 두루두루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장 자산군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다루긴 할 거고요. 여전히 물론 부동산이 메인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 제 구독자분들이 좀 눈을 틔우고 그리고 너무 매운맛만 추구해서 계좌가 높기보다는 꾸준히 서서히 이렇게 쌓여가는 그런 자산 축적의 길을 저와 함께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